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11분 길의 다큐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2시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4명, 2차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 일정을 확정했죠. 직격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재명 대표 어제 대표직을 이제 내려놓고 오늘은 그 영상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서 11분 남짓 되는 영상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출마 선언을 영상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마 기자들과 또 소통하면서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또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개된 영상을 저도 이제 잠깐 이제 봤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세요?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이 찍혔다고 봐야 될까요? 이기는 데 방점이 찍히지 않았겠습니까? 대선 승리해서, 네. 민주당 대표 어제 대표 사퇴하면서 상당히 한 30분 정도 퇴임사를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3년을 끝내고 이제, 다시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하는 것도 많고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준비한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구도 싸움이기 때문에 승패는 나중에 봐야 될 것이고 오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경제 양극화해서 K 이니셔티브 국가 비전을 만들겠다. K 컬처 그리고 K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K 한국이 주도가 되는 국제사회에서의 잘 나가는 나라, 잘 사는 나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의 근본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덕목이고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중요한 것은 진짜 대한민국을 강조하면서 잘사니즘, 실용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워 왔는데 과거에도 지금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중도 우클릭을 하면서 당내에 심한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재벌 해체해야 된다. 그런 것을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고 이제는 중도 우클릭 지난번에서 중도 우클릭해서 상당히 당내 중진들로부터 상당히 정체성과 관련된 거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그런 이재명 대표의 행보랑 지금 대선 국면에 와서 이 말로써 이런 계속 국민들한테 내세운다고 해서 국민들, 중도층 국민들이 그것의 진정성을 얼마만큼 믿어주냐에 따라서 대선에서의 여러 가지 성패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말이 아니라 이제 실천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 교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민생, 경제 그리고 실용주의 이 세 가지죠.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재벌 해체를 주장하신 적이 없고요. 그거는 바로 잡고요. 재벌이나 경제의 주체는 기업과 민생, 국민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한 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첫째 이런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을 가지고 있다. 국민이 이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이나 정말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라니까 국민의힘 정당 이름이 생각나서 안 되겠네요. 국민의 단결된 노력으로 현직 권력을 끌어내리는 잘못된 행동을 한 권력을 끌어내리는 일을 2번이나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보고요. 그 중심에 국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게 실용주의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요. 먹사니즘뿐만 아니라 잘사니즘을 해야 된다. 잘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본적인 기본권을 누리면서 삶의 기본적인 생활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사는 그걸 잘사니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의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경제 문제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되는 상황 그것이 잘사니즘이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K컬처 얘기를 하면서 문화 강국, 소프트 파워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반도체나 이런 기술 혁명도 함께 이루어야 됩니다만
컬처라고 하는 문화 강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주도권을 쥐게 되면 네. 지금도 우리가 한류가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작은 나라이고 자원도 부족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실용주의를 마지막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건 결국 가치나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도 보수라고 본인이 표명했던 이유도 나라가 잘 살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하면 그걸 위해서 뭐든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념적 가치를 가지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또는 뭐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하고 이건 이념적 가치의 접근입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는 그걸 하지 않겠다고 그랬고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국민과 나라가 잘 사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의 어떤 제목으로 딱 뽑는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저는 한마디로 아까도 말한 실용주의로 뽑는 게 가장 맞다고 실용주의는 생각해요. 방법 아닌가요? 실용주의는 방법인데 예. 그 실용주의 범위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예, 목표가.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경제 국가가 양극화해서 그 양극화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성장을 통한 뭐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겠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기본적 개념 자체에는 예. 아까도 제가 세 가지 주체를 얘기했잖아요. 네. 기업도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도 함께 동참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는 국가가 투자를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3축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제가 실용주의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목표 자체가 이념이 아니라 실용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념과 가치로 따져버리면 예. 중요하고 좋은 것들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진보 진영은 이거 하면 안 돼. 예.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런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로 얘기하면 실용주의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건 결국 국가와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예. 얘기해도 됩니까? 덧붙이실 말씀 예. 있으신가요? 예. 대선 국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 대선도 그렇지만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선거 패턴을 보면은 몇 예. 프로 근소한 차이로 지금 지난번에 0.76% 차로 승패가 73% 이제 갈렸는데 선명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실용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또 성장이라는 것도 대체할 수 있고 성장은 자유적인 가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것은 보수적인 가치고 우리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인데 여기에 대폭적으로 온다는 것은 진보적 가치를 가진 분배와 이런 평등적인 가치를 가진 이런 분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대선에서 아주 박빙의 승부에서 이것이 먹힐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뭐 길지 않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재명 대표 성함을 치면 볼 수가 있죠. 예, 예, 한번 볼 수가 직접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비대위를 열고 예비 경선 일정 방식을 의결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올라온 걸 최종 이제 추인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대략 뭐 내용을 보면 이미 약간씩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 원서 접수하고 수요일에 이제 그걸 추려서 22일하고 29일, 22일에 이제 1차 경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29일에 이제 2차 경선. 그렇습니다. 그렇죠. 1차 경선은 전체 100% 국민 여론조사. 네. 29일은 이제 당신 민심 반반 이렇게 하고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걸로. 네. 그래서 지지층하고 무당층만 투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게 이제 핵심적인 것 같은데 오늘 경선 룰은 이제 후보들 간의 유불리가 좀 있어서 중요한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 뭐 일정 부분 어떤 특정 후보 캠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후보들도 있겠지만 당에서 지금 다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직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 지금 대선 국면을 맞이해서 후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내야 되는 입장이고 상당히 다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해서 성공을 해야만이 민주당과 대책점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뭐 다른 김동연 경기지사도 출마 선언을 했겠지만 명실상부한 이재명 대표가 이미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 경선에서 컨벤션 효과는 민주당은 없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폐허가 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그런 도전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하게 경선을 하고 그다음에 후보를 내서 치열하게 또 민주당 후보와 싸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선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지금 뭐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안철수 등 예. 10명이 넘는 후보가 나와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을 다시 세워서 대선 후보에 도전하겠다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이런 경성에서 흥행을 해야만이 국민의힘이 이것을 딛고 나서 본선 경쟁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맞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흥행을 좀 염두에 둔 경선 룰이다 이렇게 봐도 네, 될까요? 그렇게 저는 일종의 생각합니다. 오디션 방식이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정 토론도 있고 예. 아직 뭐 구체적인 세밀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예. 오디션 방식으로 해서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예. 그때 경선처럼 마지막까지 그때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선으로 치러서 예. 마지막에 한 명이 극적으로 선택되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잠시 네. 뒤에 해보기로 하고요. 최 교수님께서는 국민의힘의 경선 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특이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모든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국민 경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보수를 지지한 분들 모아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일반 국민은 포함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당원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물론 당원이 아닌 분도 투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선택 방지를 어떻게 할지가 이제 중요한데 무당층도 들어가. 무당층도 들어갈 수 있죠. 예. 역선택 반지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지지자거나 진보층 지지자는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 국민 경선이라고 하지만 국민 경선이라기보다는 진보정이 제외된 보수 진영에서 선출된 분들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중도나 이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이제 까다롭게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이제 중간에 하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대중적 어떤 지지도보다는 당원들이나 아니면 당내 주류 세력들의 지지세가 많은 사람이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점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실제 경선이 아니죠. 본 대결에 들어가게 되면 뭐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면 중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해줘야 사실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일단 뭐 미디어 데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제 뭐 질문 받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많은 걸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되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점들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번 그 조기 대선 그 흐름을 보면 이제 출마 선언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뭐 몇 명이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불출마 선언하는 분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잠시 후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 최근에 대통령 뭐 헌법재판관 지명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또 행보도 좀 많이 이제 그 거론이 되고 있고 본인은 일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대통령의 기획자도 끊이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오늘, 완전 국민 경선을 하던 지난 대선 국민에서 보수층이 상당히 지금 결집돼 있다고 봅니다. 국민에도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 지지하는 계층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중도층은 정치적 무관심이 극대화된 부분도 있어서 답을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난 12.3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킨 장본이 친한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당원들한테는 상당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동안에는 부동의 1위 대선 후보로 있었지만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가 돼서 탄핵이 결정돼서 파면이 된 이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유승민 전 대표도 이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정치에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왕조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왕을 죽이거나 네. 왕을 해코지하거나
그런 사람은 배신자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회색 분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제1의 과제다. 네. 과연 이 짧은 기간에 지금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도 지금까지 억울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그것을 극복하기가 과연 쉬울까? 그래서 본선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힘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 아닌가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예. 지금까지 당 지도부도 그렇고 애초에부터 지금 대통령 본인이 그것은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할 본인이- 수밖에 없고 예.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뭐 소위 말해서 당내 친한계 일부에서 절연하라, 대통령 탈당을 요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선이 짧기 때문에 예, 예. 결집된 보수를 다시 와해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누구도 단합을 해서 대선을 치르지 않으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예. 그러면 저 22, 29 1차, 2차 컷오프에서 4명, 2명 예상이 가능할까요? 현재로서? 뭐 현재로서는 물론 뭐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만. 뭐 예상이지만 예. 글쎄요. 일단은 부동에 이르는 김문수 예. 지금 대표 전 장관이기 때문에 예. 김문수 장관,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뭐 나경원 뭐 저는 거기다 한동훈까지 이렇게 해서 5명 중에서 4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 교수님. 예. 오늘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역 아니죠 지금은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출마자들이 이제 러쉬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구체적으로 누가 이제 좀 우위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우위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이거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극우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을 상당히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 같고 결집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합리적 보수라고 표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의 후보가 김문수 전 장관이 된다? 여기에 대해 상당히 좀 우려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추세가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충분히 출렁거릴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고 그렇게 되면 탄핵에 찬성한 파와 반대한 파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탄핵을 건네야 된다고 하는 논란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탄핵을 어떻게 볼 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본선 경쟁력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럼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비상계엄 선포를 잘했다고 옹호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추동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의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간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저는 충분히 이 과정에서 논란이 좀 이슈가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4명에는 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4명에는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네. 뭐 김문수 전 장관이 들어갈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은 아직 확정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이번 될지 주 모르- 13일에 뭐 출마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죠. 뭐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이 명확히 지금 얘기를 안 하니까 오세훈, 홍준표 이 정도 4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헌법재판소가 잠시 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선고할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반대하지 않았고 또 이튿날 삼청동 안가 4인 회동에 참석한 이런 부분이 탄핵 소추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당연히 기각되지 않겠습니까? 8인 체제로 오는 네, 거죠. 8인 체제로 하고 만약에 9인 체제가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인 체제로 뭐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미 선고를 예정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째려봐서 탄핵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선 국면에 지금 탄핵을 해놓은 그런 것들을 다 원복시키는 것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일단 안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중대성 문제. 그러니까 네.
법을 위반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소수 의견이라도 그 당시에 삼청동 안가해동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완규 지금 법제처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같이. 거기에 같이 참석을 네. 했어요.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선거에서 이런 부분이 다뤄지지 않을까. 기각이 되더라도 그게 뭐 4대4가 됐든 뭐 이 정도는 뭐 5대3이 됐든 뭐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완전히 모든 사람이 8대0으로 기각을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금 지명이 된 상태인데 지명이 된 상태죠. 그와 관련된 또 그럼- 의미도 해석 여지가 될 수 있겠군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안가에서 해동을 하고 그리고 예. 이 해동한 모든 사람이 휴대폰 다 바꿨거든요. 증거인멸에 어떤 의혹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